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남국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도 했었죠.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적폐청산에 관련한 얘기였는데 새 정부 들어서 검찰 개혁이 가장 속도를 받고 또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제일 서두에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관련한 인선도 그랬고 얘기된 내용들도 그러했습니다. 네. 관련한 내용들 먼저 보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검찰 개혁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제 보고 계신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다시 좀 제대로 조사되고 진실 규명되게끔 하는 그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그 특검 수사가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그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또 국민들이 걱정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검찰이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률 개정선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제대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남아있는 일이 첩첩산중입니다. 예, 지금 관련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네. 일단은 검찰 조직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이와 아울러서 세월호 얘기가 먼저 또 나오기도 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수석의 민정수석의 대화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검찰 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언급 이 네. 부분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나 아니면 그동안의 국정농단과 관련돼 있는 특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언급했던 부분을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요. 네. 첫째로 이 검찰 개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아마 90% 이상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걸요. 왜냐하면 원론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권력에 대한 어떤 견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능력이 상실한 상태다. 그래서 법조계 내부에서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수사권, 기소권을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은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고요. 예. 그런 면에서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네. 둘째로는 그동안에 검찰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검찰 내부에서 이런 부분인데요. 너무 많아서 사실 사례를 들기도 좀 어려울 겁니다. 그냥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재벌 봐주기, 권력자 봐주기 이런 것들로 다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먼저 수사 시작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 형사 8부에 부동산 투기 조사하는 부서에 배당하고 그 과정에서도 결국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권을 남용했다. 이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예. 검찰이 수사 의지가 제대로 있었느냐 이런 얘기가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었습니다. 그건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청와대나 민정수석의 손에 검찰이 좌지우지가 됐었다는 예.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서 검찰이 이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는 이런 체제는 이제 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면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문제나 수사권 독립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둘째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조사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이 국정농단과 관련돼 있는 부분, 특검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은 지금 조국 그 민정수석의 설명으로는 네. 그걸 검찰의 수사지휘를 하라는 뜻은 아니었고 그냥 살펴보라는 정도였다. 그렇게 네. 본인이 이해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했던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군다나 그 조국 민정수석이 바로 수석에 임명되자마자 기자들이 앞으로 검찰 수사 지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 직후에 바로 대통령의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충분했고 이런 문제가 사실 대통령이 그런 의지가 없다고 하는 쪽으로 지금 검찰을 개혁하고 권력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게 대통령의 의지인데 그 의지에
반하는 어떤 것들이 그냥 우연히 툭 튀어나왔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국민이 보거나 언론이 볼 때에는 검찰을 다시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수석은 잘못된 점은 없었는지 전체적인 과정을 되짚어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검찰에서는 일각에서 좀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상 검찰 내부를 수사하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의 출범에서 예. 지금 초기에 하고 있는 모습이나 심사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과거 노무현 정권 출범 때 했던 주요 과제들 또 주요 개혁 과제들을 그 미완의 과제들을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의지가 네.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해서 곧바로 검사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생중계를 해서 국민들 사이에 크게 화제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이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검찰에 대한 철저한 개혁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하게 있는 것이죠. 예. 그 의지가 아마 법조인 출신이 아닌 검찰 출신이 아닌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또 그날 동시에 지금 이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는 일이 발생했고 또 뭐 이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다지만은 황교안 총리와 박승춘 보훈처장 예. 특히 색깔이 있는 분이죠. 예. 이런 분들을 어제 선별적으로 사표를 수리한 측면을 보더라도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갖고 가겠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명분으로는 지난 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초기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우병우 민정수석과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정폭된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좋은 시대적 구실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명분들을 철저하게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그 방향이, 계획의 방향이 어디다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예. 여태까지 어떤 폐해들에 대한 어떤 진단들도 제대로 나오고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대통령과 수석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이야기들이 밖으로 바로 공개되면서 이 수석이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뒤집는 행태로 가는 것은 좀 미숙함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노무현 정부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검찰 개혁의 방향을 보게 되면 조금 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 문제의 원인을 자체를 검찰 조직의 문제다, 문화의 어떤 문제다라고 접근을 하고 사람들을 바꾸고 그 다음에 청와대가 검찰 권력을 사유하지 않고 독점하지 않거나 뭐 장악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인사를 이제 사실은 투명하게 하고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검사들을 사실상 인사에서 배제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검찰이 매우 심하게 반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 개혁 자체가 사실은 미완으로 끝났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 개혁의 어떤 원인이나 문제 진단 자체를 사람이나 혹은 검찰 조직의 어떤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보지 않고 예.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이 기소권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 자체를 좀 분산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검찰 자체를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검찰 어떤 개개인의 어떤 검사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점적인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분산시켜서 검찰의 권력 자체를 조금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접근 방법 자체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어떤 그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사실상 이제 그 민정수석 자체가 사실은 이제 검찰 출신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를 보게 되면 전부 다 검찰 출신이 왔고 또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자체가 또 검찰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파견 나와서 일을 하다가 또 그 청와대에서 또 사직을 하고 또 다시 검찰로 돌아가는 어떤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 개혁 자체를 하지 못한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아예 민정수석 자체가 검찰 조직에 몸을 담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확고하게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각에서는 민정수석이 이제 검찰 조직을 모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검찰을 조금 잘 아냐. 또 사실은 또 교수 출신이니까 좀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현실적인 어떤 검찰 개혁이라든가 아니면 결국에는 또 국회의 어떤 협조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어떤 역량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조금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제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어떤 교수 출신이 아니라 정부기관의 위원회라든지 이런 어떤 실무와 관련된 어떤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우려는 없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 수석하고 나눴던 대화가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틀 사이에 최초의 잡음 같은 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는 굉장히 막 변화하는 모습 그리고 탈권위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만 언론에 많이 주목이 됐는데 이번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될 정도로 잡음이 좀 나왔는데요. 예. 이번 사건은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첫째로는 수석하고 대통령하고 나누는 그냥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나누지 않은 대화도 언론에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 예. 이전 정부하고 굉장히 다른 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청와대 대통령의 일정이라든가 수석과의 대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자세하게, 더 공개적으로 언론이나 국민들한테 다 알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지금 현 정부의 어떤 기조이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그 내용 자체, 공개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서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걸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둘째로는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일처리를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행정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입법기구, 국회를 얘기할 때는 큰 원칙을 정하는 것이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업무는 아주 세세한 디테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일처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서 가느냐, 똑같은 목적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그걸 일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 이번 같은 경우의 발언도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그리고 특검 수사가 제대로 미진했던 거나 수사기한 연장이 못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민정수석한테 그걸 얘기했을 경우에는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방식으로 이를 풀 수 있는 뭔가 세세한 어떤 배려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행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잡음이 나오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점을 꼭 주의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예.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 각도에서 이 의견들을 일단 개괄적으로 들어봤습니다만 이 개혁의 핵심 키워드를 꼽자면 당연히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 얘기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설치.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 논란은 끊임없이 관련한 논란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었는데 대선 토론 당시에서도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걸 관련해서 좀 입체적으로 양쪽 의견, 여러 가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참 신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공약입니다. 공약입니까? 예. 공수처라는 거는 새로운 검찰청 하나 만드는 겁니다. 결국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거 지금 검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홍준표 검사님 검사 출신이신데 네. 후보님 검사가 잘못할 때 직권을 남용하거나 응당 기소해야 될 사건을 기소하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권을 남용하거나 그런 경우에 그에 대한 견제수단, 그에 대한 문책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는 이걸 갖다가 경찰의 영장 청구권을 주자는 겁니다. 검사하고 경찰하고 동등한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상호 감시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감시할 수가 있는데 공수처는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공직자 비리만 별도로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공수처가 수사하게 하는 새로운 검찰청에 불과합니다. 그 대상에 검사가 포함되는 것이죠. 수사의 대상이.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이고요. 오히려 또 하나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은 아까 우리 유승민 후보님이 말씀하신 수사청을 만들자. 저는 이거야말로 그거는 별도의 검찰청을 또 하나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별 가치가 없는 말이고.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남국 변호사가 관련한 연구를 좀 한 경험도 있다라고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밝혀서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홍 후보의 주장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답변,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분석을 일단 개괄적으로 해주시고 공수처 신설이 어떤 의지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수처,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고 하는 이 공수처의 어떤 그 역사를 조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이번 정부 들어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사실은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됐고 실질적으로 도입까지 고려했던 그 정부가 바로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 때도 역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 문제가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사 범위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냐 포함시키지 않느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역시 마찬가지인 그 국회에서 사실은 반대가 있어가지고 격렬한 아주 반대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도입이 안 됐던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문재인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이었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가 운명에다가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네. 당시에 국회 반대에 부딪혀서 공수처를 도입을 못했었는데 차라리 그 당시에 그 수사 범위에 국회의원을 빼더라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좀 도입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 이번에 이제 도입의 어떤 필요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홍준표 후보가 지적하는 옥상 5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논리적인 어떤 타당한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옥상 5기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국가 기관의 어떤 기능이 겹칠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고위공직자를 수사한다는 내용만을 놓고 보게 되면 기능이 겹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두는 목적 자체가 사실상 검찰 권력을 개혁하자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옥상 5기의 어떤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대통령 산하에 있어서 뭔가 중복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것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사실상 독립된 기구입니다. 제일 중요한 수사처장을 누구로 임명할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처장 임명권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그 위원을 구성하는 그 권한 자체를 두게 되어 있고요. 그 위원의 어떤 구성 내용을 보게 되면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추천되게 되어 있는데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회 각계각층의 어떤 인사들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성 자체가 완전히 보장되는 어떤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의 어떤 다른 어떤 행정 권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역할 자체는 저는 분명하게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뭐 새로운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네. 지금 보면 이번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청와대 고위직과 대통령의 이 친인척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실을 만든다. 이것이 그때 공수처의 대안이었죠, 일종의. 네. 그런데 특별감찰관실이 실제로 그 운영되는 과정에서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 검찰 등에 의해서 거의 아무것도 제대로 못한 채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잘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문제는 뭔가 하면 저런 어떤 별도의 직제를 만들어서 검사, 청와대 2급 이상, 장차관,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이 군인 장성, 교육감, 지자체 단체장, 더 나아가서 이 경무관 이상의 경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예. 하는데요. 검찰은 뭐 결사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반대를 하고 왔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결국은 검찰에 가지고 있는 이 한마디로 수사 기소권 자체가 흔들린다. 그리고 검찰의 기능 자체가 떼어져서 예. 정말로 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뺏기고 네. 자신들은 그냥 일반 이 국민 대중을 상대한 수사만 착수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로 봐서는 자기 조직의 힘이 파워가 무력화된다라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예. 아마 검사 출신이면 대부분 다 반대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도 이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거부하는데요. 네. 원칙론적으로 보자면 저런 어떤 조직의 신설이 저는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저런 조직을 만들었을 때 이 특별감찰관실처럼 이것이 이제 정말로 이 정치적인 흐름, 특히 고위공직자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이런 이 조직이 네. 정치적인 흐름과 방향에서 별도로 검찰로서 떼어놨을 때, 뭐 검찰 자체도 그런 걸 제대로 못했는데 별도로 떼어져 있을 때 이 조직은 또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어떤 부분이 없겠느냐. 네. 그건 누구도 보장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대한 좀 더 설득력이 있으려고 한다면 이 조직을 어떻게 이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예. 거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공수처 이렇게 이 처장은 예. 한마디로 미국처럼 선출직으로 만드느냐. 안 그러면 임명직을 하되 그 임명을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돼야 된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패널들께서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부분이 일단은 일치가 되고 있는데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조금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의문이 생기시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이제 공수처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왜 그러면은 법제화가 되지 못했는가? 이건 제가 볼 때는 불편해하는 사람이 일단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일단 불편할 것이고요. 검찰이 제일 불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감찰관제하고 공수처의 다른 점은 친인척 비리, 뭐 고위공직자 감찰 뭐 이런 거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기존의 특별감찰관제는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없었거든요. 그걸 공수처에다가 공수처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특별감찰관실 플러스 기소권, 수사권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 기소권, 수사권을 다 떼가지고 가지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발을 하는 것인데요. 핵심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이 공수처에 독립된 위상을 부여할 것인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기구가 아니라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입김을 행사할 수 있다면 대통령이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기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나 공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 앞서 말씀 잠깐 하셨던 것처럼 뭐 국회라든가 아니면은 뭐 법무부 장관이나 변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이 위원회 형태의 어떤 기구를 구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현실적으로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런 위원회 형태 외에 달리 어떻게 독립성을 부여할 방법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우리가 아무리 위원회라고 구성해봐도 그걸 권력 의지를 갖고 장악하려고 하면 장악이 됩니다. 우리나라 그 공영방송도 똑같고 뭐 다른 이제 뭐 대법원도 그렇고 지금 헌재도 그렇고 이번에 다 탄핵 사태 겪어가면서 다 느꼈잖아요. 근데 그걸 임기를 어떻게 돌아가면서 하느냐에 따라서 특정한 권력, 특정한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제한이 있는 뭐 이런 방식으로 바꾸느냐 아주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지만 이번에 헌재도 똑같이 3등분해서 여러 기구들이 추천하도록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도 있지만 결국 그 기구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하면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기구가 운영된다는 거를 이번 탄핵 사태에서 헌재가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 식의 기구 구성이 된다 그러면 그 이상의 어떤 중립성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없다. 이제 그렇게 사실은 생각돼요. 그 박근혜 정부도 검찰 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네.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검찰 권력을 이용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두 지점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온 것이 특별감찰관법하고 상설특검법입니다. 근데 이제 특별감찰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수사 대상 자체가 너무 조그맣니다.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 비서관 이상의 수사 대상만 되다 보니까 수사 범위 자체가 너무 협소했고 예. 그리고 뭐 마지막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에 어떤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보면 수사를 하려고 정말 했는데 뭐 우병우 민정수석에서 뭐 약간 좀 무시하면서 뭔가 완전 수사 자체를 막아버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특별검찰법이 있으나 마나하다라고 그건 이미 판명이 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법률안 자체는 사실은 상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 개시 자체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수사가 개시되도록 보다 보니까 수사를 아예 하지를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법 자체가 검찰 개혁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건 이미 입증이 됐고요. 네.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와 관련해서 과연 이게 기능을 할 것이냐라는 어떤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에 이게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느냐 여부의 핵심은 기소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기소와 관련해서 외부의 어떤 영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상 이게 아무리 뭐 제도나 이런 기구 자체를 뭔가 잘 설계하더라도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도 논의를 할 때에 이 부분에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에는 기소의 어떤 편의주의. 그러니까 이 특별검사가 기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해도 이 부분을 검사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죄가 됐다고 하더라도 기소를 안 해도 되는 어떤 기소 편의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같은 경우에는 발의된 법안을 보게 되면 제19조에 기소 법정주의를 아예 못 박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수사를 인지를 해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이게 범죄가 된다라고 하면 요건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무조건 전부 다 기소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뭔가 이 처장에 대한 추천에 대한 어떤 임명권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 뭔가 수사와 관련해서 전화나 뭐 이런 연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법정주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지켜질 것으로 좀 알겠습니다. 이 진행되는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것 같고요. 네, 외교 문제도 좀 이야기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중일 정상과 잇따라 통화를 했습니다. 간략한 관련 내용을 먼저 듣고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 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정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정오부터 40여 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축하의 의미로 시진핑 주석께서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것이고 중국 국가주석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에 대해 축하 전화를 걸어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 정상은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것과 더불어 한중 관계 전반의 발전 방향, 한반도 정세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그 합의를 위안부 합의를 말씀드린 겁니다.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민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런 국민들의 정서와 현실을 인정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강조하셨습니다. 저희 얘기 나누는 동안 홍영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셨는데요. 바로 저희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새 정상과 잇따라 통화는 했으나 분위기는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사드 배치해놓고 돈 내놔라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이제 한미동맹이 우리 국가안보에서 워낙 중요하니까 그런 주제는 일부러 피해서 네. 좋은 관계로 이제 위대한 화기애애하게 동맹, 이런 대화를 얘기를 했고 위대한 한미동맹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다. 그리고 우리 서로 만나서 같이 축하하자. 네. 자기도 당선된 지 얼마 안 됐다 그거죠. 예. 자기는 지금 FBI 국장 지금 해임해가지고 미국에서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국제 문제를 자꾸 얘기해서 좀 모면하려는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도 중국 주석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전화를 해서 축하 전화를 해서 지금 어려운 한중 관계를 풀고자 했는데 일단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중국의 해결법과 더 유사한 우리 지도자가 이제 탄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훈훈한 거죠. 예.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단 기본적인 철학관이 상당히 유사하다. 근데 이제 사드 문제는 현안으로 지금 걸려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우리 그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잘 좀 조정해 달라 네네. 부탁도 했고 그다음에 그 문제는 미국하고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을 해나가면서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자는 게 합의가 됐고 서로 특사 파견하고 해결하자. 이게 됐으니까
굉장히 훈훈한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근데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가 가능한 빨리 정상회담을 해서 위안부 합의하고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문 대통령께서 조금 좀 전화를 좀 피하실 줄 알았는데 당당하게 받으셔가지고 예. 우리 국민 정서상 볼 때 위안부 합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네. 나는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내 의사라기보다 국민들이 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뭐 조약같이 이게 서명된 문서로 합의된 것도 아닌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되짚어야 된다. 일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사실 암시한 거죠. 그러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과거사 문제 또 민간 차원에서 양국 간의 국민 감정 문제를 우리가 당장에 이렇게 치유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 문제와 북한에 대한 대처라든지 안보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협력을 하자. 이렇게 했지만 아베의 진위는 이 두 협정과 합의를 계속 그냥 기정사실화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실패했으니까 아베 총리는 좀 씁쓸했겠죠. 네. 이 관련해서 이제 미중일 다 뭐 공통된 이슈도 있고 예. 또 각자 해결해야 될 이슈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네. 하나하나 따져볼 텐데 순서를 좀 바꿔서 일단은 일본 문제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순서일 듯 싶습니다. 황장수 소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합의를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 측에서는 이것이 불가역적이다. 이 합의에 대해서 되돌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죠. 그게 그 문서에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텐데 우리가 지금 분명 이 재협상을 지금의 기조를 보면 재협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어떤 향후 시나리오가 전개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박근혜 정부가 왜 저기 이러게 됐는가라는 부분을요, 반면 교사로 좀 삼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은 부친의 이력 때문인지 이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가 좀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취임 초부터 일본과의 관계를 거의 그냥 이 소 닭 보듯이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고 네. 조금 더 진전시키지 않아서 역대 최악의 수준까지 왔죠. 보수 정권에서 보수 정권이 들어선 일본과의 관계가 그렇게 흘러간 부분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위안부 문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마지막에 2015년 12월에 타결될 때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라기보다는 천안문 막루에 갔다 온 뒤에 미국 측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사드와 이 일본과의 관계 회복, 과거사 문제 정리 등을 강하게 어필을 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박 정권이 서둘러서 이 협상을 하게 되면서 지금 졸속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초래한 예.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지금 주변 4강국에 대해서 하나라도 지금 편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은 안정을 시키고 또 장기적으로 지속을 해서 갖고 가야 될 부분은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부분.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일본과의 안보, 경제 이런 협력 부분은 그대로 다 가고요. 예. 일본 측의 지금 이 부분, 위안부 협정 부분은 좀 분리해서 네. 서로가 방법을 찾아가 보자고 하면서 유예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 매우 현실적이다. 이 자칫 잘못하면요. 국민들에게는 사이다처럼 이렇게 통쾌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 순식간에 전부가 다 적이 돼버리는 박근혜 정권이 주변 강국들을 전부 적으로 만드는 신통방통한 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순식간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느 한 군데하고도 제대로 친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를 대응하는 어떤 전략 부분은요. 뭐 국민 감정대로 따라가도 안 됩니다. 국민 감정이 그래가도 정권을 잡으면 그걸 절제하고요. 또 일본과의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본과는 철저하게 그 위안부 문제와 나머지 영역을 투트랙으로 해서 논의해가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같은 기조를 채택하고 있는 기류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핵 문제 관련해서는 뭐 일본과도 협의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와 별도로 병행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통화에서 밝혔다고 청와대 측이 밝혔습니다. 네. 한일 관계에서는 뭐 일본하고도 협력할 부분이 있지만 북핵 문제나 이제 북한을 다루는데 일본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처한 상황이 남북 관계에서 북한이 핵 보유 직전까지 4번의 핵실험을 용인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남북 관계의 대화 자체 채널을 다 차단해서 우린 지렛대 자체를 스스로 다 걷어차 버렸다는 거. 그거에다가
북한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니까 미국에 대해서 관계가 나쁘지는 않지만 너무 의존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게 미국 없으면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의 적대 관계 거의 비슷한 관계까지 예. 과거에 좋았던 중국과의 관계를 망가졌고 일본은 여기서 가장 큰 덕을 본 나라죠. 미국의 종용으로 박근혜 정부가 북한을 다루지 못해서 미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미국이 하라는 대로 위안부 합의해버렸고 그다음에 한일정보보호협정에서 일본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도 우리 정부에게 처음에 을 행세하는 것도 우리가 못마땅하게 봤는데 이젠 갑행세를 우리한테 하는 그런 처지까지 됐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북한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 번진 겁니다. 이게 북한에 대해서 대화 채널까지 다 차단해버리니까 네. 주변에 더군다나 우리보다 다 힘센 나라들인데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채널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려서 예를 들어서 틸러슨 국무장관이 서울에 와가지고 우리 외교장관 만나기도 전에 기자회견 성명을 발표해요. 한국의 얘기 들어볼 것도 없다는 거죠. 자기네 입장을 그냥 한국에 얘기하면 다 따라서 하니까 저는 굉장히 그때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예. 우리 외교장관하고 당연히 회담을 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우리 만나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 저녁 만찬에 초청 안 받았다 그러면서 뭐 그렇게 또 결례를 범하고 예. 그럴 정도의 거기다 하나 더해서 뭐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고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다. 이게 아주 뭐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사드도 그냥 뭐 자기네가 원해서 갖다 놓고 이제 돈 내놔라. 우리가 원해서 가져온 것도 아닌데. 근데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게 사드를 대한민국이 마치 꼭 필요한 방어무기인 것처럼 얘기한 게 잘못된 겁니다. 그거를 다시 다잡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드에 대해서 돈을 내놔라 그러면 그럼 우리는 필요 없는 거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하면 저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잘해줬다라고 봅니다. 속내를 은연코 얘기를 했는데 네. 너무나 고마운 얘기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일본과의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해나가야 되지만 네. 사실 북한을 다루는 데는 일본의 영향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오히려 않다. 일본보다는 러시아가 더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첫 단추가 세 중요한 정상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 다 원활하게 됐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일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잘못하다 말려들어갈 뻔한 걸 말려들지 않고 기조를 딱 잡았기 때문에 네. 향후에는 다시 갑의 위치를 찾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김성환 네. 평론가께서는요? 저는 황 수장님 얘기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 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를 했던 것은 조약도 아니었고 협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부 간의 합의인데요. 다만 우리가 10억 엔을 받았다고 하는 게 목에 가시처럼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만약에 위안부 합의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냥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조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고 그 기조를 천명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거와 다른 문제를 어떻게 연결지어 갈 것이냐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신들 이전 정부하고 맺었던 아베 총리가 맺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협약이 아니었다. 그거는 이전 정부가 했던 것이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본한테 그걸 가지고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매달린단 말이에요. 일본한테. 왜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왜 우리가 일본한테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달리지 않고 일본 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얘기를 풀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어왔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우리는 당당하게 일본과 같이 이것을 협의해 나가거나 일본 정부가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고노다마나 이런 것들처럼 자기의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랑 같이 협의하면서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끌고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DJ 정부 때도 그랬지만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일본과 경제교류나 문화교류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고노다마나 이런 것들은 김영삼 정부 때 다 나왔어요. 네. 근데 DJ 정부 들어와서 경제나 문화 이런 교류를 다 풀었어요. 풀고도 일본하고 사죄 받아내고 일본하고 관계를 적당하게 잘 유지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지금 위안부 합의 문제에 우리가 다 매달려서 예. 뭐 일본과 같이 경제 문제라든가 뭐 아니면은 군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포기해버리는 박근혜 정부식 방식을 따르면 안 되겠다. 그건 투트랙으로 분리해서 가되 네. 우리가 일본하고 같이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실리적으로 취하고 그렇지 않은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당당한 태도를 취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중국 관계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사드 문제죠. 사드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 또 진출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방점을 찍었고 네. 또 북핵 얘기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홍윤희 교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도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도 원칙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훈훈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원칙적인 기조를 잘 살렸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네, 뭐 사드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 보복 조치를 주석께서 잘 해결해 주셔야 사드가 잘 풀릴 수 있다.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다. 물론 시진핑 주석도 사드는 철수돼야 된다. 반대한다는 입장 분명히 했죠. 물론. 그런데 이제 이 사드 문제는 한중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미동맹에서 벌어진 문제고 북한의 위협이라는 배경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서로 협의를 하고 이거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 또 그 사드의 배경이 되는 북핵 문제 해결법에 있어서는 중국의 해결법을 상당히 존중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저께 표현된 게 포괄적 단계적 해결을 추구한다는데 포괄적이라는 게 이게 한 번에 단숨에 북핵 문제 해결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북한이 잘못했으니까 북한이 원위치를 시켜놔라 이런 식의 방법이 아니라 중국이 지금 이미 제안한 것처럼 육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한 사자회담 받을 용의를 사실상 표명한 거고요. 두 번째는 단계적인 해결이라는 거는 한 번에 CVID라고도 완벽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북한에게 일방적인 압박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처음에는 동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검증과 사찰을 해나가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완전히 폐기에 이르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하겠다. 이게 중국의 입장하고 거의 같은 거거든요. 따라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북핵 문제 해결법을 공유하고 있다는 철학의 공유를 했기 때문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조금은 기다려 주리라고 봅니다. 사드 문제는 결국은 특사 파견에서 내밀하게 우리 한중 간에 이 소통을 해나가면서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그 기간을 시진핑 주석이 약간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은 우리의 입장을 존중해서 보복을 좀 상당히 완화하거나 아니면 조금 유예하거나 할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되는 논리가 그거죠. 그러니까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하는 거 아는데 사드는 북한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협조 잘해주면 좋겠다. 그럼 지금 좀 논의해보겠다 뭐 이런 논리인가요? 이 시진핑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학수고대했겠죠. 그러면 상황이 바뀐다. 4월 달에 북한에 도발하는 상황을 억제시키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로 좀 나오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협상 국면으로 가서 협상을 엮으면서 사드를 철수시키는 이것이 중국의 목적일 거고요. 아마 어제 문재인, 시진핑 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있다고 봅니다. 자세하게는 안 됐겠지만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유의해야 될 부분은요. 한국이 중국과 먼저 깊숙한 북한과 관련된 어떤 부분 또 한국이 북한과의 물밑으로 어떤 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협상 국면으로 가겠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 미국에 6월 달에 간다라고 이렇게 비춰질 때요. 미국은 그냥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그러냐고 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6월 달에 미국에 갔을 때 지금 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핵심은 이 한국이 북한과의 어떤 평화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대화를 하는 부분을 미국이 용인해달라 이 문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중국은 지금 북한의 핵을 동결하는 차원에서 비핵화가 아니라 동결하는 차원에서 육자회담이나 또 북미 간에 평화협정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문재인 대통령은요. 북한 핵을 동결하는 차원에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부분 마찬가지로 비핵화 협정도 같이 가겠지만은 그것이 국민들이 동의하는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물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국민적 동의를 갖다가 이렇게 끌어내면서 단계적으로 가야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과정들이 생략된 채 중국이나 북한하고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미국에 가서 또 그런 부분을 설득을 하려다가 미국이 제가 봤을 때 순순히 그런 상황으로 끌려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국이 어떻게 나올지도 지금 면밀히 분석하고 있을 거고요. 그러다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 이익이 무엇이냐라고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부차적 이익을 갖다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얘기 듣고. 네, 저는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패착은 앞서 이제 포괄적 협의, 포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한반도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선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하고만 그 연결을 해놓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미국하고도 별로 좋지도 않았어요. 네, 물론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드나 이런 것들의 사드 배치 문제, 북핵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문제는 다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외교도 전부 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건데 문재인 정부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동안에 끊겨져 있었던 거미줄을 다 얽히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문제를 해결할 때 다른 문제가 다 딸려 나오도록 만들고 우리를 건드리면 중국과 미국과 일본이 한꺼번에 같이 딸려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중심에 설 수 있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한국과의 관계를 풀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풀지 못하게 만들고 예.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관계 개선을 나서거나 문제를 풀 때 미국이 풀 때 중국이 풀 때도 또 역시 포괄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 중간에 쏙 빠져버린 것을 다시 복원하는 작업을 하는 게 일단 제일 1순위 네. 방법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내용들의 다 중심에 있는 게 결국 대북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북한 조선중앙TV에서 어제 문 대통령 당선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고 대북 관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조선에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괴뢰 정치 사상 전대미문의 죄악을 저지른 박근혜 역도가 남조선 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에 의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것으로 하여 조기에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 바른정당 후보 류승민, 정의당 후보 심상정 등 13명의 후보들이 출마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41%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네, 일단 내용을 보니까 박 전 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와는 조금 달라진 모습입니다. 네, 북한도 예. 상당히 기대를 하는 모습입니다. 뭐 어떻게 뭐 속된 말로 표현하면 9년 동안 남북 관계에서 굶었죠, 북한이.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제 대화 채널이 열리고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도 생기고 금강산 관광도 저는 뭐 머지않아 되리라고 봅니다. 어떤 네. 과정을 거칠지는 이제 정부에서 판단하겠지만 지금 뭐 서훈 국정원장을 임명한 거나 이렇게 네. 보면 정상회담은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예. 일단 대화 채널은 무조건적으로 재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개성공단 문제 같은 거는 이제 국제 제재도 있고 또 한미 공조도 있고 하지만은 이것도 과거에 수많은 제재가 있었는데도 개성공단이 운영됐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작년 초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불과 한 달 만에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니까 제가 볼 땐 좀 뜬금없이 개성공단을 그냥 전면 중단시켰어요. 그건 저 상당히 자해적 행위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해적 행위였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과정은 쉽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국제사회에 큰 눈치 보지 말고 안보리 제재의 그 법적인 논리만 잘 따져보면 얼마든지 재개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거꾸로 기대를 하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공짜로 뭘 준다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아니지만, 없고요. 중요한 것은 남북대화 채널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 정도는 미국의 눈치도 사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며칠 전에 뭐라 그랬어요? 북핵 문제가 해결 과정으로 가면 영광스럽게 김정은을 만나겠다. 정상회담도 미국은 하는데 정작 우리 운명을 이 한민족의 운명이 걸린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따라서 미국과 조율은 하고 통보도 해주고 이렇게 원활한 소통은 해야 되지만 너무 미국의 눈치만 볼 거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짐을 좀 덜어줘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경제적으로 모든 걸 따지잖아요. 네. 유럽의 나토에 대해서도 지금 제일 따지는 게 뭐냐면 국방비 늘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지만 국방비 조금 늘려서 자주국방력을 쌓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를 적절하게 한미 간에 조율하면서 하면서 방위분담금은 조금만 올려주고 그러면서 한미 FTA 트럼프가 원한다면 약간 수정해 아니면 폐기해버리니까 한미 FTA는 우리가 리버리지가 그러니까 지렛대가 없습니다. 예. 한미 FTA는 조금 수정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대신에 북핵 문제나 사드 문제 이런 거는 대한민국의 운명과 직관되기 때문에 한국의 결정을 더 존중해달라. 이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주는 시그널이 현 정부의 등장으로 인해서 바뀐다. 뭐 그것에 대해서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신호는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국정원장 임명도 그러하고. 네, 그런 신호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과거에 이제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뭐 대북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더 강력하고 확실한 어떤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실상 미국의 어떤 대북의 어떤 정책과 우리나라의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대북 정책이 조금 충돌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북한 핵과 관련된 어떤 대북 문제를 우리나라만 풀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협상력이라든지 북한과 관련된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대화 협력 채널을 여는 것만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자 간의 당연한 어떤 여러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 간의 여러 어떤 협력 테이블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필요한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남북 간의 채널이 열려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대북과 관련된 정책이 어떤 조금 이견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어떤 큰 틀에서의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핵심적인 어떤 북한과 관련된 그 남북 관계 개선이 정말 현실적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문제는 조금은 약간 시간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어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북한의 어떤 메시지 그리고 북한에서 보이고 있는 어떤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메시지 자체를 보게 되면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북 제재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북한의 핵 개발의 어떤 단계에 맞춰져서 굉장히 강도 높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우리나라만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상황 속에서 큰 틀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라는 어떤 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네. 남북 간의 어떤 개선, 실질적인 개선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다른 할 얘기도 많기 때문에 다른 두 패널께는 다음 주제 때 먼저 우선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행보를 좀 보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화면들이 새롭게 나온 화면들이 좀 공개가 된 부분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출근길 모습이라든지 네. 그리고 대통령이 참모들과 격의 없이 좀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라든지 그 관련 화면이 있으면 조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화면들이 조금 나와서 네. 사람들이 확실히 좀 이전 정부하고는 달라졌다. 전 정부와 좀 다르다. 네, 그 그런 부분이죠. 인상을 받게 됐습니다. 예, 저는 형식적인 부분이지만은 이전에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불통이었다. 그리고 지나친 권위였다. 대통령과 이렇게 수석, 장관 간의 독대조차도 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서 저런 어떤 모습들이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다만 저런 어떤 이 부분 밖으로 보여지는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우리가 너무 열광하기보다는요,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노무현 정권에서는 참모와 대통령 간에 맞담배도 하면서 서로 간에 정말로 기탄 없이 소주도 하면서 이렇게 전국을 운영해 왔어요. 그렇지만은 청와대 안에서는 소통이 아주 잘 되었지만은 국민 전반과 또 대통령을 반대하는 정권과의 소통은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소통의 핵심은요, 나를 지지하지 않고 적대하는 사람이나 또 어떤 행태로든 반대하는 사람이 60%가 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아까 나왔던 남북 문제 같은 부분도요. 우리가 정말로 북한을 비핵화의 목표를 두느냐, 안 그러면 동계를 목표에 두는가, 솔직하게 정권이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구해서 가야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180도씩 우리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턴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국민들에게 정말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저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좀 오래 가면서 나중에 이제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그 소통이 자신들과 지지 집단 사이에만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우려되는 부분까지 말씀해 주시면.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치선진국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 우리가 왜 이렇게 새롭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게 참 국민들이 그동안에 안타까워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저런 모습들 더 앞으로 많이 보여주고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모습 더 많이 보여줘야 한다. 그러니까 저런 마음을 끝까지 임기 끝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람을 가져보고요. 또 하나는 방금 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권력을 잡게 되면 정권을 잡게 되면 5년 동안은 이거에 우리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국민이 위임해 줬으니까 5년 동안은 위임받은 권력을 내가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국민들한테 위임받은 권력은 내가 선출된 권력이긴 하지만 국민한테 약속한 것이 있고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가를 국민한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그럴 때마다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지 좀 살펴가면서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통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민들하고 단절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때그때 맞게 소통할 수 있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권위적인 방식의 어떤 소통 방식을 유지하다 보니까 항상 권력을 잡은 측에서 생각할 때는 국민들이 우리 진심을 몰라준다. 언론이 우리의 진위를 왜곡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좀 이번 정권에서는,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소통을 좀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SNS의 일정 자체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만큼 투명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죠. 예,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대통령의 일정을 시간 단위로 공개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정권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됐었지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그런 어떤 국민적인 여론 때문에 이렇게 일정 공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본인의 어떤 참모들과 소통하는 모습 그리고 어떤 본인의 어떤 일정들을 다 이렇게 공개하는 모습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보기에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탈권위적이고 뭔가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가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권위만을 내세우고 격을 세우고 뭔가 형식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어떤 참모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참모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듣기 좋은 소리밖에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탈권위적이고 소탈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비서관이라든지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소리지만 이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쓴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정 운영 스타일이 확실하게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저런 그냥 탈권위적이고 소탈한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또 실제 어떤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결국 인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대통령이 뭔가 자신의 어떤 국정 운영을 가져가겠다라고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권위를 보이는 것이 인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사와 관련해서도 단순하게 본인이 어떤 좋아하는 사람 또는 선대위에서 본인의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 외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여러 방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검증을 거친 다음에 임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임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더불어서 사실은 인수위를 하게 되면 보통 인수위 60일 동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점령군처럼 해서 각계 부처의 어떤 정책을 다 뜯어고치고 그다음에 거기에 공무원들을 완전히 달달 볶아가지고 못 살게 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어떤 각 부처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각 부처의 공무원의 어떤 그런 부분을 전문성을 높게 평가해서 존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렇게 사진 몇 장으로 보여주는 어떤 소통하는 모습을 더 넘어서 실제 국정 운영에서도 탈권위적이고 굉장히 어떤 국정 운영에서 열려있는 어떤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잠시만요. 직제 개편하고 이제 인선 사항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인 건데 앞서 이제 외교안보 파트 얘기를 좀 했으니까 홍 교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실을 상당히 강화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르면 오늘 외교안보 관련한 어떤 인사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그간에 이제 안보실장하고 외교안보 수석 간에 역할 분담이 좀 미묘한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원화하고 아무래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이제 이건 1분 1초가 다퉈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원화된 지휘 체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책임 한계를 분명하게 하도록 외교안보 통일 문제는 안보실에서 이렇게 하고 그동안에 세월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안보 위기에서도 사령탑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은 이미 임명이 됐지만, 여러 분야에서, 사실 김대중 정부 맨 처음에 통일부 장관이 강인덕 씨를 임명했는데, 그거 보고 제가 놀랬는데, 그분은 상당히 보수적인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야당에서 굉장히 좋아했죠,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인사 하나는 똑부러지게 한다. 그랬는데,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하시는 것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인사 문제만, 굉장히 잘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정책의 내용으로 승부하신다면, 훌륭한 대통령이 되실 수 있다. 근데 이제 아까 또 다른 분 말씀하셨듯이, 이 기조가 며칠 동안
반짝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임기 말까지 가고 차기 대통령도 지금 며칠 문재인 대통령 하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하는 거에서 더 발전하는 이런 나라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발전 가능성이 크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 전 대통령 비서실 개편 방향은 되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일부에서는 참여정부 비서실 모습을 그대로 예. 닮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박근혜 정부 때는 비서실장 밑에 모든 그 수석실들이 다 배치되어 있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통해서 다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도록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3실장 체제로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각각의 역할에 맞게 전문성을 가지고 그 역할과 내용,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점에서 그 권한을 분산시켰다고 하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뭐 국가안보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NSC가 해왔던 것들을 지금 이전 정부 때는 NSC가 거의 무용지물이었거든요. 그냥 회의 한번 하는 기구처럼 돼버렸는데 예.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국가 위기나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놨다. 그런 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얼마나 그게 지속될지 이거는 알 수는 없으나 일단 구조를 만들었다고 하는 점에서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거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장관을 통해서 그 장관들이 책임 장관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정신이 있는 건데 너무 또 청와대가 다 쥐락펴락하지 말고 장관실이나 이런 데에서 스스로 장관이 좀 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네. 그 권한을 분산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예. 예, 저는 뭐 네. 이민정 수석실 산하의 반부패 비서관을 만들고 예. 또 주거복지와 이렇게 도시 재생을 지원할 주택도시 비서관 제도를 갖다가 또 이렇게 이 일자리 수석 밑에 만들고 네. 그리고 이제 통상 비서관, 사회적 경제 요즘 뭐 역할이 커져가고 있죠. 이런 자리들을 만드는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기존의 도식적인 형태의 수십 년간 이렇게 내려온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제를 갖다가 거부하고 지금 변화하는 어떤 시대적 요구나 또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새로운 비서관 직제를 만드는 부분은 좋다고 보고 있고요. 예. 네. 문제는 이제 이 청와대와 이 내각의 관계를 이렇게 장관들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설정해 가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한 번도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관계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위임하고 또 서로 협의를 통해서 또 수시로 이렇게 대통령과 장관, 수석들이 만나서 논의를 하면서 간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실천에 옮겨가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예, 보게 되면 이제 그 청와대 직제 개편의 큰 특징을 꼽자고 하면 네. 긍정적인 특징을 보자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부처의 좀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직제 개편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이제 뭐 박근혜 전 정부를 이제 보게 되면 사실상 그 청와대의 미래수석실이 있으면 미래수석실에 대응하는 관계부처가 있었습니다. 1대1로요? 예컨대, 예, 그렇죠.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미래창조과학부라든지 1대1로 대응하는 부서가 있어가지고 청와대에서 완전히 이 미래창조과학부를 통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부처의 어떤 자율성이 없었습니다. 뭐 대학생들이 하는 어떤 국무회의를 보게 되면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장관들끼리 하나의 정책을 놓고 부처 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은 그 박근혜 정부에서 보게 되면 사실 그런 기능이 전혀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청와대에서 사드 배치 도입을 딱 결정을 하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다른 부처의 의견은 전혀 나오지가 않고 국방부의 의견만 완전하게 그냥 나오게 되고 아무 다른 어떤 부처의 의견이 없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부처의 어떤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지게 됐는데 이번에 이 직제 개편을 보게 되면 청와대에서 다른 어떤 부처에 대한 어떤 자율성을 굉장히 높이고 네. 그다음에 부처의 어떤 장악력이라든가 그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좀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어떤 부처의 자율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어떤 한 정책과 관련된 평가를 예. 다면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높이 평가할 수가 있지만 다른 어떤 부정적인 요인도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어떤 부처의 자율성이 높이 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정책실이 네. 부활됐기 때문에 정책의 어떤 알겠습니다. 어젠다 기능이 조금 강화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